네,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운영사 테더의 기업 가치가 5천억 달러, 우리 돈 7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소식 전해지고 있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 DSRV 미래금융연구소 김세희 책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책임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임님, 이 DSRV가 뭐예요? 정말 무슨 뜻이에요? 그 디저브드라고 이제 저희가 보통 마땅히 누려야 할 때 이제 저희가 쓰는 영어 단어인데 네. 거기서 에러 코드 2를 뺀 그 하나의 약자가 DSRV가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금융이라고 해서 금융. 저희가 블록체인 기반의 인프라 기업에서 최근에는 이제 금융 인프라로 이제 바꾸고 있는 하나의 과도기입니다. 암호화폐가 이제 마땅히 누려야 할 금융이다 모두가 이런 의미인가 보죠? 암호화폐라는 카테고리보다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사실상 이제 중개인이 없다 보니 이제 그런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지금 요 며칠 굉장히 잘 나가던 네이버 주가가 또다시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대한 부분 우리가 오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유망한 사업이길래 지금 네이버, 두나무 모두가 이렇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냐,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논의도 분명히 있고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이 비즈니스 영역을 봤을 때는 업비트, 거래소 중에서도 업비트를 잡는 자가 사실상 원화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헤게모니를 좀 가질 수 있다라는 좀 판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네이버가 이제 인수라는 키워드를 꺼내든 데에서는 뭐 스테이블 코인은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훨씬 더 본질적인 의미는 전 증권업에 대한 어떤 우회적인 진출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안에서 이제 사실 인수하기 직전에 어떻게 보면 기화 체인이라고 하는 자체 체인을 이제 사실상 업비트에서 출시를 했었는데요. 예. 이제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RWA라고도 이제 일컫는데요. 토큰화 플랫폼까지 염두에 두고 사실상 토스 증권을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잡을 수 있는 하나의 킥으로서 저는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두나무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갖고 있는 회사이고 네이버 파이낸셜은 막강한 이 금융 결제 플랫폼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기업이 합쳤을 때 낼 수 있는 시너지라는 게 어떤 걸 우리가 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사실상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 때문에 사실상 가장 많은 이용자 수, 그다음에 가장 많은 거래 수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라이센스인데요. 이제 바스프 라이센스라고 저희가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라이센스는 일반적으로 빅테크한테는 현재로서는 사실상 발급되기가 좀 어려운 라이센스입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우회적인 진출을 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이제 거래소의 어떤 그 블록체인 기반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커머스나 혹은 뭐 검색 이런 기반의 굉장히 큰 유저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해 주셨던 어떤 금융 인프라, 저희가 일반적으로 결제라는 어떤 소비자 어떤 저변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이제 기존 금융에 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전 합쳐졌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두나무 기업 가치가 현재 뭐 비상장 시장에서 평가되기로는 뭐 13조, 15조 뭐 이러고 많게는 뭐 20조까지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장에서 많이들 기대하기로는 두나무 혼자 그냥 상장해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도 하고 했으면 이미 엄청난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왜 두나무가 이걸 혼자 독식을 안 하고 굳이 네이버랑 손을 잡는 걸 선택했을까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로 좁혀봐도 절대로 두나무 혹은 업비트 단독으로서는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한국의 어떤 가상자산 이제 규제 프레임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혹은 이제 뭐 전자금융법의 어떤 일부 프레임 때문에 이렇게 좀 혼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가상자산업 자체로는 전자금융법 그 전자금융업이라는 걸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결제 그리고 소비자 편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인프라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이 이제 가장 클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결국은 저희가 가맹점에 정산하는 구조는 지금 현재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하더라도 저희가 원화로 바꾸는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예. 그랬을 때는 거래소가 또 반드시 필요하고요. 반대로 저희도 기존의 어떤 그 일반 유저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하나의 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를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일종의 같습니다. 좀 제도권으로 좀 제대로 진입하려면 네이버의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사업성이 있느냐를 우리가 좀 따져보려면 결국에는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이 제대로 들어와야 뭐가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미국에서 지금 한창 시장이 개화를 했는데도 우리 시장에서는 도입 속도가 매우 늦단 말이죠. 이건 어째서라고 보세요?
사실 도입 속도라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관련된 어떤 법적인 논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입법이 6월부터 이제 굉장히 좀 빠르게 되고 있는 단계고요. 예.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입법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속도가 더디지?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 6월부터 9월까지는 계속 한 여당을 중심으로 굉장히 여러 개의 어떤 입법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좀 속도가 더뎌졌다라고 평가를 하긴 하는데 그 의원안과 별개로 금융위에 별도의 이제 가상자산 2단계 법안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저는 빠르면 연내에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도. 네. 지금 뭐 우리 한국은행에서 여기에 대한 반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폐 주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 이게 그래서 한국은행이 통화 주권을 좀 쥔 채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민간의 발행 권한을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인 것 같은데 한국은행의 이런 고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한국은행의 입장 스탠스는 계속해서 이제 은행 중심의 어떤 컨소시엄 혹은 발행 권한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그거의 가장 큰 축으로는 이제 외환에 대한 어떤 관리나 규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게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이제 그 규제가 맞는 방향인가에 대한 좀 일단은 의문점이 있고요. 이제 그 이유는 이미 저희가 1분기에만 하더라도 한국 거래소 저희 이제 5대 거래소로 하는데 그 안에서만 그 이제 달러 기반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유출된 원화만 한 53조 원 정도에서 57조 원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고요. 사실 예. 이게 2분기라고 하면 이제 100조 원 이상이 되는데 이제 반기에 100조 원 이상이 이제 사실상 외부로 나가는데 저는 이거를 적절한 프레임 안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이걸 막는다고 하면 사실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어떤 네, 우려하는 지점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우리 스테이블 코인 산업이 이제 개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고민이 또 있는데 네. 지금 이미 미국에 강력한 스테이블 코인이 2개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 나온다고 한들 과연 이 수요가 충분히 받쳐주냐, 누가 과연 이걸 사용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소비자 단에서는 워낙 페이나 이런 간편 결제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쓰기 어렵다라는 이제 인식도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첫 번째 도입 부분은 기업 간의 결제나 혹은 국경 간의 결제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고 빠르게 도입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걸 시작으로 사실상 소비자 단에도 소비자가 느끼지 못하면 그 백단에서의 변화는 충분히 의미 있게 변화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럴 수 있는 하나의 초석이 저는 바로 업비트와 이제 네이버의 어떤 파이낸셜과의 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기업 간 결제나 아니면 뭐 외국과의 결제를 할 때 국내에서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뭐 테더나 뭐 이런 거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테더나 지금 현재 구조로서는 만약에 이제 그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손을 잡는다라고 네. 하면 실질적으로 이미 지금 현재 있는 USDT나 뭐 USDC를 거래소를 통해서 원화로 바꿔서 사실상 이거를 이제 소비자 단이 아닌 기업 측면에서 해주면 사실 소비자는 불편함을 느낄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뭐 한 1, 2년 후의 시간이긴 하겠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된다라고 했을 때도 소비자 단에서 느끼지 못하고 이거의 어떤 오프램핑 한마디로 가상자산을 원화로 바꿔주는 이 작업을 이제 기업 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쓰는 것과 동일하다. 다만 가맹점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지가 넓어진다. 저는 이게 조금 더 적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같은 이제 기성 코인들에 대한 관심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활성화가 더 된다고 하면은 이 기성의 코인 시장에서 이렇게 수요가 좀 옮겨온다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까? 기성의 이제 시장이라고 하면 비트코인 시장에서의 수요 이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사실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량이 많아지거나 유통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트코인의 수요나 혹은 가격 상승은 저는 훨씬 더 큰 폭이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근법 때문에 이제 원화를 기반으로 결제를 해야 되지만 사실 한국이 거의 유일하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뭐 USDT나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통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한국 사람들도 해외 거래소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어둉션이 많거나 빨라질수록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새로운 수요는 탄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양 시장이 모두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스테이블 코인 밸류 체인이 또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스테이블 코인 산업이 이렇게 개화가 되면 네. 가장 성장성이 높은 이 밸류 체인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뭐 밸류체인을 크게 본다고 하면 저희가 기존 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자본시장 부분과 그 다음에 혹은 인프라 단위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과 관련된 어떤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나 혹은 규제적으로나 혹은 기술적으로 약간 붙어야 되는 이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인프라 단에서의 변화들이 가장 먼저 수혜가 오고 가장 큰 폭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존에 인프라라고 하시면 네. 어떤 부분? 사실 인프라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예를 들면 기존의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전통금융이라고 하죠. 이 기존의 결제 인프라와 그 다음에 블록체인과의 호환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블록체인 단독으로는 이제 외부 데이터를 호출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해주는 오라클 같은 어떤 기술적인 단도 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혹은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간의 거래를 해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이나 혹은 서비스들을 API로 연동을 해서 사실 기존 어떤 금융 서비스들과 호환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혹은 뭐 조금 더 아랫단을 보자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들 얘기하는 뭐 이더리움이나 뭐 아발란체나 이런 네트워크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과 실제 현재의 어떤 금융 결제망을 연결 지어줄 수 있는 인프라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 지금 조금 전 1시부터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건 혹시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과거에 셧다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셧다운이 된 직후부터 이제 종료되기 직전까지는 사실상 코인 시장의 약세를 보여왔던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고요. 다만 셧다운이 끝난 직후부터 굉장히 좀 크게 오르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도 굉장히 유사하지 않을까. 초기에는 뭐 지금은 살짝 횡복은 약간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구간에서 약간의 셧다운에 언제 끝낼 것 같다 정도만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선반영을 해서 조금 더 반등을 한 10월 말부터 11월까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시와 코인의 전망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DSRV 미래금융연구소 김세희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책임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